안녕하세요. 저는 70대 신순이입니다. 방 안은 어둑하고 고요했습니다. 오래된 장판 위에 쓰러져 몸을 웅크린 채 저는 헐떡이며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몸속에서 뭔가 부서진 듯한 고통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심장에서부터 퍼지는 묵직한 통증, 팔다리를 짓누르는 쑤시는 듯한 아픔, 그리고 호흡을 조이는 답답함. 어디 한 군데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를 바닥에 붙이고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한참을 그러고 있자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가까스로 손을 뻗어 옆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손가락이 화면을 몇 번 더듬다가 119 숫자 위에서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멍하니 화면을 바라보며 손을 떨구었습니다. 병원에 간들 뭐 하겠습니까? 저는 희미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얼마 전부터 몸이 부서지는 듯한 통증이 찾아올 때마다 고민했지만 그럴 때마다 병원에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통제 몇 알에 주사한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녀오면 며칠은 견딜만 했지만 결국 같은 고통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지며 휴대폰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그러는 사이 통증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여전히 숨쉬기는 힘들었지만 참을 수 없는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바닥에 누운 채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벽시계가 보이지 않으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해가 졌는지 여전히 낮은지조차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기울였습니다. 착각인가 싶어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다시 같은 소리가 울렸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천천히 현관문으로 다가갔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 한 걸음 떼는 것도 버거웠습니다. 문을 열자 집주인 아줌마가 눈을 부릅뜨고 서 있었습니다. 어머, 할머니 어디 아프셔요? 아줌마의 눈이 저를 훑더니 곧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2달째 월세가 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와봤어요. 저는 아줌마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일이지만 막상 들으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드님이 사자 직업의 근처에 산다고 해서 방을 드린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저도 믿고 계약한 건데. 저는 입을 열어 무어라 변명하고 싶었지만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자 아줌마가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길 건너 김씨 아줌마 알죠? 거기도 노인한테 방세해줬다가 월세 한 푼도 못 받고 결국 그 노인 고독사한 거 들었어요. 동네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저는 깜짝 놀라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 저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저의 다급한 목소리에 아줌마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그럼 빨리 해결을 보세요. 저도 계속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아줌마는 단호한 얼굴로 한마디를 더 던지고 돌아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 저는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방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 더 깊고 무거운 침묵이 깔려 있었습니다. 오래된 장판 위에 쓰러진 채 저는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마음속의 허망함이었습니다. 고향에서는 이런 적막함이 없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 앞 감나무 위로 새들이 지저귀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논과 밭을 스치는 바람 소리가 귀에 익숙했습니다. 마당에 나서면 상추와 고추가 가득한 작은 텃밭이 보였고 손에 흙을 묻히며 계절 따라 변하는 들판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정리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간곡한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와의 맞벌이로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울에서 같이 지내면 더 편할 거라고 했습니다. 결국 저는 집과 땅을 정리했습니다. 논과 밭을 팔고 시골집도 팔았습니다. 그 돈을 아들에게 맡겼습니다. 서울에서 좋은 집을 구하겠다는 말만 믿고 모든 걸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올라와 보니 상황은 달랐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적 저와 남편은 평생을 아들에게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아들은 저희 부부의 미래였고 노후의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이 잘 되면 우리가 힘들게 살아온 날들이 의미를 가지리라 믿었습니다.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특했습니다. 시골 학교에서는 늘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이 아이는 공부를 더 시켜야 한다. 며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에서 좋은 교육을 받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등학교 입학에 맞춰 남편과 저는 큰 도시로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친척 집에서 지내며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희의 삶은 아들에게 맞춰졌습니다. 학비며 생활비며 부족함 없이 지원하려고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남편은 농사일 외에도 부업을 찾아 나섰고 저는 손수 만든 반찬과 농산물을 장터에서 팔며 생활비를 보탰습니다. 몇 해가 지나 아들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했고 결국 흔히 말하는 사직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을 사람들까지 축하해 줄 정도로 기쁜 날이었습니다. 이제야 고생 끝에 아들이 자리 잡는구나. 이제 우리도 조금은 쉬어도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아들은 결혼 정년기가 되자 서울 아가씨와 결혼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서먹했지만 그래도 잘 사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손주도 태어나 가족이 더 단단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어느 날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이제 시골집도 너무 낡았고 혼자 계신 것도 마음에 걸려요. 서울로 올라오시는 게 어때요?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다. 난 여기서 살다 죽을란다. 하지만 아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우리 맞벌이해서 애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같이 지내면서 손주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저는 한사코 거절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의 부탁은 점점 간절해졌습니다. 엄마, 몇 년만요. 애가 크면 다시 시골로 돌아가셔도 되잖아요. 결국 저는 시골집을 정리했습니다. 논과 밭도 팔았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집을 떠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아들이 필요하다고 하니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서울로 올라온 날 막연한 기대와는 전혀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겼지만 함께 살 집을 마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엄마, 저희 집에 방이 마땅치 않아서요. 대신 근처에 방을 얻어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들어간 곳은 아들이 사는 아파트에서 골목 하나를 지나야 하는 좁은 주택가였습니다. 창문이 작아 빛도 제대로 들지 않았고 습기가 많아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시골집에서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가 햇볕을 쬐었지만 이곳에서는 낮에도 등을 켜야 할 정도였습니다. 짐을 풀면서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날 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번쩍이는 불빛과 바쁘게 오가는 차들. 하지만 이 좁은 골목 안은 이상할 정도로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혼자 웅크린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에 올라온 지 몇 달이 지나자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이른의 아이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손주는 아직 어리고 손이 많이 갔습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닥에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가 예뻐서 기운을 냈지만 점점 허리부터 무릎까지 쑤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몸이 뻣뻣해 제대로 움직이기 힘들었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만 해도 벅찬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일도 자연스레 제 몫이 되었습니다. 빨래며 설거지, 음식까지 도와주다 보니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가사도우미를 쓰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는 맞벌이 하느라 집안일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야 직장 일로 바쁘니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도 고마워하는 듯 보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말도 한두 번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제가 당연히 해주는 것처럼 여겨지는 듯 했습니다. 빨래가 쌓여 있으면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설거지가 밀려 있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날이 많았습니다. 며느리와 가까워질 듯하면서도 멀어지는 위태롭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가끔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지만 항상 겉도는 대화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이 낮잠 잘 잤어요?
응, 좀 칭얼대더니 1시간 정도 잤어. 다행이네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가끔 며느리가 친구들과 약속을 잡거나 주말에 나갈 일이 있으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혹시 이번 주말에 남편이랑 잠깐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아이 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당연히 가능하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편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계속되었습니다. 이럴 거면 서울로 올라오지 말 걸 그랬나. 시골에서 살았다면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텃밭을 가꾸며 내 방식대로 살았을 텐데.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울의 밤은 밝았지만 제 마음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른 아침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은 이미 출근 준비로 바빴고 손주는 아직 이불 속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늘 그렇듯 며느리는 부엌에서 커피 한 잔을 서둘러 마시고 있었고 아들은 넥타이를 매며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싱크대 앞에 서서 식기를 정리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밀려있던 설거지를 끝내고 아이가 먹을 이유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들 내외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혹시나 했지만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한마디를 기대했던 것이 헛된 일이었다는 걸 금세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다급하게 가방을 들고 나서며 짧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부탁드려요. 아들은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으며 덧붙였습니다. 엄마, 오늘 애 좀 잘 봐주세요. 저녁에 좀 늦을지도 몰라요. 그러고는 둘 다 바람처럼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고 난 뒤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혹시 깜빡한 걸까? 출근길에 문득 생각나서 메시지라도 보낼까? 아니면 저녁에라도 작은 케이크 하나 사들고 들어올까? 그런 기대가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깨어나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급히 아이를 안아 올리며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래, 배고프지? 밥 먹자.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장난감을 치우고 옷을 갈아입히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점심이 지나고 오후가 되어서야 잠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집에 있을 때는 이맘때쯤이면 동네 사람들이 작은 선물을 들고 와 축하해주고 저는 간단한 전이라도 부쳐 함께 나눠 먹었습니다. 그 시절에는 아들에게 전화 한 통 없어도 생일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저 혼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들의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제가 늘상 들고 다니는 가방에 들어있던 작은 봉투를 꺼내 열어봤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 동네 친구가 혼자 외로울 때 쓰라 며 쥐어준 봉투였습니다. 안에는 고향에서 찍은 사진과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가도 너무 외로워하지 마. 우리 생각하면서 잘 지내.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싱크대로 향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저녁에 늦는다 했으니 며느리와 손주가 먹을 밥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냄비에 국을 끓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아, 오늘이 내 생일이었지. 그저 그런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하루였습니다. 하루는 몸이 너무 아파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밤새 허리와 무릎이 쑤시고 머리가 지끈거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마자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간신히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주는 아직 자고 있었고 며느리는 출근 준비로 바빴습니다. 아들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그래서 아이를 봐주기가 힘들겠어. 말을 꺼내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살짝 굳어지는 듯 했습니다. 며느리는 머리를 묶으며 손을 멈추었고 아들은 휴대폰에서 시선을 떼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오늘이요? 며느리가 당황한 듯 되물었습니다.
허리도 너무 아프고 밤새 열이 나는 것 같아서. 아들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오전에만이라도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지만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볼 힘이 없어. 그러자 며느리가 한숨을 쉬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쩌지? 난 오늘 휴가 내기 어려운데. 아들은 한참을 고민하더니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애 데리고 출근할 수도 없고 어머니 병원 오후에 가시면 안 돼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프다는데도 제 사정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너무 아파서 힘드네. 제 목소리는 저도 모르게 단호해졌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고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럼 내가 반찬할게. 며느리는 마지못한 듯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출근하고 며느리가 불편한 얼굴로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병원 다녀오세요. 오전에는 제가 볼게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피곤함과 불만을 애써 무시하며 저는 천천히 현관으로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에서는 아프면 이웃들이 찾아와 걱정해주고 따뜻한 죽이라도 한 그릇 건넸을 텐데 이곳에서는 아프다는 말 한마디에도 눈치를 봐야 한다는 사실이 문득 서글프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간단한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조심스럽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어머니, 관절 상태가 많이 좋지 않으세요. 특히 무릎과 허리가 심각합니다. 당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이렇게 무리해서 아이를 안거나 반복적으로 바닥에서 일어나면 상태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저는 입술을 꾹 깨물었습니다. 수술이라니. 의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가능하면 아이를 안거나 무거운 것을 드는 일을 피하세요. 허리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진료를 마치고 병원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왔습니다. 두 손을 꼭 쥐며 생각했습니다. 이 말을 아들에게, 며느리에게 해야 할까? 이젠 힘들다. 나도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털어놓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하면 아들은 어떤 표정을 지을까? 며느리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 어머니, 몇 년만 참아주세요. 아들이 늘 하던 그 말을 또 듣게 될 것 같아 차마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평소처럼 퇴근에 돌아왔습니다. 저는 저녁상을 차리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 시골에서 올라올 때 준 돈 있잖니? 그거 혹시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아들은 젓가락질을 멈추고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왜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저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그냥 혹시 조금이라도 가능하면 받고 싶어서. 아들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집 얻어드린 거 아시잖아요. 그거 하느라 돈 들어갔고 나머지는 회사에 투자해서 쓰고 있어요. 지금 당장은 어려운데 나중에 돌려드릴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은 어렵다는 말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결국 언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지.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밥만 떠먹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다시 밥을 먹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걱정 마세요. 회사 안정되면 차츰 드릴게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과 며느리가 방으로 들어가고 저는 쓸쓸하게 집으로 돌아와 바닥에 앉았습니다. 낡은 시계가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결국 아들에게 준 돈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기서는 제 삶이 없었습니다. 매일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고 하루 종일 남의 눈치를 보며 사는 나날. 아프다고 말해도 쉬지 못하는 삶. 더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새벽, 저는 조용히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과 필수품을 가방에 넣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마음은 오히려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떠나 다시 시골로 향했습니다. 제가 다시 돌아온 곳은 오래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집이었습니다.
지인은 제 사정을 듣고 안타까워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신시할매, 이제라도 잘 돌아왔어. 미리 말이라도 하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 지인은 오래전부터 혼자 살고 있었고 집 옆에 작은 손님방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여기 빈 방 있잖아. 들어와서 지내? 논 판돈으로 생활하는 건 가능할 테니 너무 걱정 말고. 저는 감격에 겨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논을 판 돈을 아들에게 모두 주지 않고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행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새 집을 살 수는 없었지만 최소한 이곳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시골에서의 생활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매일 아침이 되면 지인과 마당에 나와 햇볕을 쬐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과 따뜻한 대화를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가끔은 함께 읍내로 나가 병원에서 침을 맞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웃기도 했습니다. 몸은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바닥을 기어다니며 아이를 돌볼 필요도, 하루 종일 허리를 굽혀 집안일을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밤이면 조용한 방에서 라디오를 틀어놓고 누웠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와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제야 숨을 쉴 수 있구나. 그렇게 저는 다시 저를 위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시골에 내려온 지 며칠이 지난 후였습니다. 휴대폰 화면에 아들의 이름이 떴지만 저는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다가 아무렇지 않게 뒤집어 놓았습니다. 전화벨이 몇 번 울리다 멈추더니 곧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곧이어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도대체 어디세요? 갑자기 연락도 없이 가시면 어떡해요?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울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결국 손끝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조용하더니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요. 이렇게 말없이 사라지는 게 어딨어요? 메시지를 읽고 나서도 저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두운 방 안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말로는 다 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달력을 뜯어 작은 종이 한 장을 만들었습니다. 뒷면이 하얀 곳을 찾아 펴고 서랍에서 볼펜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 한자 한자 눌러가며 글을 적어나갔습니다. 아들아, 전화 안 받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더는 내가 이 엄마에게 무슨 말을 하든 듣고 싶지 않구나. 나는 너 하나만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왔다. 시골에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도 너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했고 내가 지켜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서울에서 너네 집에서 지내면서 깨달았다. 내게 나는 부모가 아니라 그냥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사람이었구나. 아파도 말하지 못했고 힘들어도 표현할 수 없었다. 아프다 해도 내가 걱정하는 게 아니라 불편해할 것 같아서 너가 엄마에게서 가져간 밭이랑 집 한 돈 돌려받을 생각은 없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후회할 날이 올 거다. 세상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내가 나중에라도 깨닫기를 바란다. 내가 떠난 건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가 아니다. 이제 내 마음까지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 엄마를 제발 찾지 마라. 글씨는 삐뚤빼뚤했고 맞춤법도 틀린 곳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고치지 않았습니다. 이 글을 적는 동안 마음속 깊이 묵혀두었던 감정들이 손끝을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종이를 두 손으로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머뭇거렸지만 결국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아들의 반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글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든 이제 제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멀리서 풀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정말로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후반의 정문숙입니다. 저는 서울의 가난한 달동네에서 태어났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배고픔입니다.
우리 집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날마다 허리가 휘도록 일하셨지만 식탁 위의 반찬은 언제나 소박했습니다. 하루는 어머니가 끓여주신 멸치국 한 그릇을 앞에 두고 건더기 하나라도 더 건지려 애쓰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생활이 익숙했기에 배를 채우기 위해 스스로 먹을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친구들이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펼칠 때 저는 학교 뒷산으로 올라가 손으로 씻은 머루나 오디를 입에 넣으며 허기를 달랬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바로 사회로 나갔습니다. 당시에는 일자리가 많았습니다. 조금만 부지런히 돌아다니면 공장이나 가게에서 사람을 구한다는 벽보를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섬유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소음 속에서 하루 종일 손을 놀려야 했지만 월급을 받을 때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손으로 번 돈으로 가족을 도울 수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그 공장에서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같은 나이였던 그는 저보다 먼저 일을 시작한 터라 기계를 능숙하게 다루고 있었고 저는 그런 모습이 멋있어 보였습니다. 쉬는 시간에는 함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형편이 비슷했기에 더 마음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군대를 가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저희는 한강 두개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을이 강물 위에 번지고 있었고 그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기다려줘. 군대 다녀와서 결혼하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서도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저희는 편지를 주고받으며 4년을 기다렸습니다. 그가 군에서 돌아온 날 저는 환하게 웃으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는 작은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물도 간소했고 큰 잔치를 벌일 형편도 아니었지만 저희는 서로를 믿으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들과 딸 두 아이를 낳고 살면서 힘든 날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시장에서 허드렛 일을 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가난을 대물림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살아왔습니다. 다행히도 아이들은 저희의 바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딸도 성적이 우수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상을 받아오더니 결국 두 아이 모두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진학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받고 다니며 졸업했습니다. 등록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이 보내온 성적표를 붙잡고 한참을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우리 애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자랑스러움에 눈물이 났습니다. 지금도 가끔 첫 직장에서 남편과 함께 나누어 먹던 소박한 도시락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저희 삶이 이토록 단단하게 자리 잡을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함께 버텼고 서로를 지켜주었습니다. 이제는 아이들이 자신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으니 그동안의 고생이 아깝지 않습니다. 가난한 달동네에서 혼자 머루를 따먹던 소녀가 이제는 남편과 함께 아이들의 앞날을 지켜보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삶이 힘들어도 결국 나아질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인생으로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혼자가 되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남편이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처음에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여느 때처럼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그가 좋아하던 TV 프로그램을 틀어놓았지만 이내 허전함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앉아 있어야 할 자리는 텅 비어 있었고 그가 부르던 익숙한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아이들에게 자유롭게 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취업과 동시에 독립을 했고 그런데 남편이 떠나고 나니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빈자리에는 적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아들은 결국 다시 본가로 들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계신 게 걱정돼서 그래요? 그 말에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는 기뻤습니다. 다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 다녀왔습니다 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아들이 저녁에 퇴근해서 돌아오면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TV를 보며 이야기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는 결혼할 생각 없니?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도 괜찮아요.
그리고 엄마 혼자 계시는 게 더 신경 쓰여요. 그 말이 고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굳이 강요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마음을 바꾸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던 아들이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집을 나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늦은 밤 귀가하는 날이 늘었고 휴대폰을 보며 웃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지켜보았지만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들은 저에게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저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 말이 어쩐지 반가우면서도 어색하게 들렸습니다. 그래? 어떤 사람이니?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으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성격이 밝고 다정한 사람이라고 같이 있으면 편하고 마음이 잘 맞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그녀를 저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예의 바르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진심이 담긴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저는 아들이 왜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은 제게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하던 아들이었지만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분명 기뻐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들이 새로운 가정을 이루고 또 다른 시작을 한다는 것이 기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다시 혼자가 되겠지만 이번에는 외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들이 언제든 돌아올 수 있는 집을 지키며 그의 행복을 응원하며 지낼 것입니다. 아들이 결혼을 결심한 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해도 계속 엄마 모시고 살고 싶어요. 저는 피식 웃으며 아들의 손등을 툭툭 쳤습니다. 요즘 그런 말 했다간 소방 맞는다. 이 녀석아. 이제 내 가정이 생기는 거야. 둘이 행복하게 살아야지. 아들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엄마 혼자 계시는 게 걱정돼요. 같이 살면 안 될 이유도 없잖아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유가 있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그 사람한테 집중해야 해. 너는 이제 가장이야. 아내랑 둘이 오순도순 살아야지. 장모도 아니고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살 생각을 하면 어떡하냐. 아들은 무언가 더 말하려다가 이내 입을 다물었습니다. 속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마음이 클 테지만 저는 아들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희 뜻을 존중하기로 했고 저는 혼자 집을 지키며 지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결혼 후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예의는 갖추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눈에 서로를 좋아할 수는 없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거리감이 전혀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싫어한다는 것은 굳이 말로 하지 않아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들 부부 집에 가도 며느리는 제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라는 인사 정도만 하고는 자기 할 일을 하거나 아들에게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도 애써 모른 척하며 TV를 보거나 괜히 손을 바쁘게 움직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 번은 명절 때 음식 준비를 도와주려 했더니 며느리가 황급히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쉬세요. 제가 다 할게요. 그 말 자체는 정중했지만 속뜻은 어머니가 주방에 있는 게 부담스럽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저는 일부러 방으로 들어가 쉬는 척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괜히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며느리에게 특별히 실수를 한 것도 없었습니다. 나름대로 며느리를 존중하려고 했고 필요 이상으로 간섭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했고 저는 그걸 애써 무시했습니다.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만 잘 살면 됐다.
며느리가 저를 부담스러워하는데 굳이 가까워지려 애쓸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것이 서로에게 편한 일이겠죠. 그래서 저는 아들 부부의 집에 가는 일을 최대한 줄였고 며느리와 만날 접점을 만들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명절이나 생일 같은 꼭 필요한 자리에서만 얼굴을 보고 평소에는 그냥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는 제가 며느리와 친하게 지내길 바라는 눈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태도를 이해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요즘 바쁘세요? 왜 우리 집에 잘 안 오세요? 아들의 물음에 저는 그냥 웃으며 말했습니다. 너희 둘이 신혼인데 내가 자주 가면 방해되지. 그래도 가끔은 오세요. 엄마가 좋아하는 거 사드릴게요. 저는 그 말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며느리와 거리를 두는 것은 서운하기도 했지만 저도 이제는 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굳이 마음 쓰면서 불편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일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아들의 가정을 존중하며 저만의 방식으로 조용히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정말 난감한 하루였습니다. 천장에서 갑자기 물이 새더니 거실 바닥까지 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공사업체를 부르고 나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 전체를 뜯어야 한다는 말에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며칠은 다른 곳에서 지내야 하는데 저는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자식들이 버젓이 있는데 왜 남의 집에서 쉬려고 해요? 제 집으로 가요.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신혼집에 민폐가 될까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들은 한사코 저를 차에 태웠고 결국 아들 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며느리는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손님이 오면 나와서 인사를 하는 게 예의인데 그녀는 안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은 순간 표정이 굳었지만 이내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안방 쓰세요. 저희는 다른 방에서 자면 돼요. 저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다.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작은 방에서 지낼게. 그러면서 아들이 책 읽고 가끔 일하며 지내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크진 않았지만 이불을 깔고 누워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여기도 넓고 괜찮다. 엄마는 이 정도면 충분해. 아들은 여전히 미련이 남은 듯했지만 더 이상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들은 출근을 하고 저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 방 공기 좀 환기시키세요. 노인네 냄새가 너무 나요. 그 말의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노인네 냄새.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불편해하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불쾌감을 드러낼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창문 열어놓을게.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를 힐끗 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중얼거렸습니다. 가난한 냄새까지 섞여서 그런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살면서 가난하다는 이유로 서러움을 느낀 적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족에게서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는 거실로 나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제 방 문을 열어둔 채 통화를 했습니다. 아니, 돈 없어서 호텔도 못 가고 결혼한 아들 집에 와서 며칠 얹혀 지낸다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못 들은 척해야만 했습니다. 가난한 냄새가 난다. 돈이 없어서 며칠 신세를 지러왔다.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어차피 며칠뿐이다. 조만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그러니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된다. 하지만 눈을 감아도 며느리가 내뱉은 그 말들은 제 가슴 한쪽을 깊숙이 찌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안에서 조용히 지내려고 했습니다. 최대한 며느리와 마주칠 일도 만들지 않으려고 했고 괜히 집안일에 손을 대서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뭐라도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래를 개기로 했습니다. 며느리가 출근 전에 세탁기에 돌려둔 빨래가 그대로 있어서 개서 옷장 위에 정리만 해놓으려고 했습니다. 예전에 아들이 혼자 살 때는 빨래며 집안일이며 제가 다 해줬었는데 지금은 그럴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이 정도는 도와줘도 괜찮겠지 싶었습니다. 수건, 티셔츠를 조심스럽게 하나씩 깨며 차곡차곡 정리하고 있는데 그때였습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부르며 거실에서 방으로 성큼성큼 들어왔습니다. 저는 손에 수건을 쥔 채 멀뚱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 옷에 손대지 마세요. 저는 당황해서 얼른 손을 들었습니다. 그냥 개서 올려두려고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라뇨? 저 진짜 이런 거 싫어요. 누가 제 옷에 손대는 거. 그리고 며느리는 제게 가까이 다가와 옷장을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제 옷 그렇게 개는 거 아니에요. 이런 블라우스 만져본 적도 없으시면서 마음대로 개면 어떡해요. 가난해서 그런가 옷걸이에 걸어서 하실 생각은 안 하고 무조건 다 갤 생각만 하시나? 미안하다. 다음부터는 안 건드릴게. 저는 조용히 말하며 수건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여기 며칠 계실 거면 그냥 가만히 쉬고 계세요. 괜히 뭘 도와주겠다고 하셔서 저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요.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손을 털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아무 반응 없이 가만히 있자 짜증이 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더니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전화 통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 빨래 개놓고 옷장까지 뒤지셨다니까? 냄새 배면 어쩌냐고. 아니, 가난한 사람들은 원래 이런 거 신경도 안 쓰는 거야. 하여간 진짜 피곤해 죽겠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못 들은 척해야 했습니다. 못 들은 척해야 덜 서러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현관문이 급하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 깜박하고 핸드폰 두고 갔어. 아들이 다급하게 들어오며 거실을 지나가려던 그 순간 며느리의 통화 내용이 고스란히 아들의 귀에 꽂혔습니다. 어머니, 진짜 냄새도 나고 가난한 냄새까지 섞여서 그런가. 아, 진짜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이러고 계실 건데? 돈 없어서 호텔도 못 가고 결혼한 아들 집에서 며칠 얹혀 지내고 너무 피곤해. 진짜! 멈춰선 아들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핸드폰을 꽉 쥐며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서 있는 것을 미처 눈치채지 못한 채 계속해서 불만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해서 내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잖아. 어머니가 뭐 해주겠다고 하면 고맙기는커녕 부담스럽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냄새는 또 왜 이렇게 나?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아들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들이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것을 보고 얼굴이 새파래졌습니다. 자기야, 언제 왔어? 아들은 며느리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이 두고 갔다던 핸드폰이 힘주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듣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제 심장은 천천히 깊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들이 무슨 말을 할지 저는 끝까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 즉시 저를 서울 한복판에 있는 좋은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아들 집이 제일 편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실수였어요. 여기서 편히 계세요. 집에서 마음 고생하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그는 몇 번이고 미안하다고 말하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니들만 잘 살면 됐다. 하지만 저는 아들의 눈빛이 무섭도록 차가워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표정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이미 결심한 것이 있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후 아들은 회사에서 지내기 시작했고 며느리와의 대화를 완전히 차단했습니다.
저는 몇 번이고 아들에게 연락해 너희끼리 잘 풀어야 한다라고 했지만 아들은 이제서야 생각이 정리되는 것 같다며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은 회사에서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옷을 갈아입으러 들어갔다가 예상치 못하게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안방 침대 위에 누워있는 안사돈, 즉 아들의 장모님을 보았습니다. 편안하게 베개를 베고 팔짱을 낀 채 TV를 보고 있는 장모님을 보자 아들은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순간 며느리가 주방에서 나와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가서 며칠 연락도 없더니 왜 이제야 들어와? 아들은 차갑게 웃으며 안방을 가리켰습니다. 장모님은 왜 여기 계셔? 며느리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엄마가 아빠랑 싸웠대. 며칠 우리 집에서 쉬기로 했어. 그 말에 아들은 천천히 안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장모님은 그제야 고개를 돌려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아이고, 사위 왔네. 너도 바쁜데 이 집 일 저 집 일 신경 쓰느라 힘들겠구나. 아들은 가볍게 코웃음을 치며 천천히 침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노인 냄새 나니까 당장 침대에서 일어나세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순간 장모님의 얼굴이 일그러졌고 아내는 놀란 얼굴로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뭐? 아들은 냉소를 지으며 장모님의 팔을 붙잡고 강하게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는 냄새 난다고 안방 내어주지도 못하게 하더니 장모님은 편하게 누워 계셔도 되는 거야?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말했고 장모님의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며느리는 화가 치밀어 올라 아들을 밀쳤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너 지금 미쳤어? 아들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습니다. 그럼 네가 엄마한테 했던 말은 맞고 지금 내가 하는 말은 틀린 거야? 그건 다르지. 뭐가 다르다는 건데? 아들은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가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 엄마한테는 노인 냄새 난다고, 가난한 냄새 난다고 쫓아내더니 장모님은 왜 모셔와? 아, 어머니도 가난하셔서 호텔도 못 가고 사위 집에서 며칠 얹혀 지내시나? 그게 그렇게 불쾌하다면서? 아내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장모님은 어이가 없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소리쳤습니다. 너 장모한테 이게 무슨 버릇이야? 아들은 천천히 한숨을 내쉬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버릇이요? 그럼 저희 어머니한테 그딴 말 하던 어머니 딸은요? 며느리가 크게 흠칫하며 주춤거렸습니다. 그건. 그건 뭐, 이유가 있으면 돼. 난 지금 똑같이 해주는 거야. 엄마가 당했던 걸 그대로 돌려주는 거라고. 아들은 비웃듯 웃으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이 집에서 얼굴 붉히고 살기도 싫어. 이혼하자. 아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 더 이상 너랑 살면서 어머니한테 했던 짓 떠올리고 싶지도 않아. 내가 우리 엄마한테 했던 말을 듣고도 너랑 계속 살고 싶을 것 같아. 아내는 입술을 꾹 깨물었지만 말문이 막힌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모님도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풀어보려 했지만 아들은 단호했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서류 보낼 테니까 준비해. 저녁에 퇴근하고 이 집에 들어올 때는 너도 장모님도 내 눈앞에서 사라져줬으면 좋겠어. 그 말과 함께 아들은 서재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다시 집을 나섰습니다. 남겨진 건 충격을 받은 아내와 굳어버린 장모뿐이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 아들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거실을 둘러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아내도 장모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는 핸드폰을 꺼내 들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짐 챙기세요. 지금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여기 있으면 돼.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기다리세요. 금방 갈게요. 아들은 그대로 차를 몰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던 저를 보자 그는 말없이 앞장서 차로 안내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집으로 가서 말할게요. 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고 조용히 차창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아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들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혼할 겁니다. 저는 순간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야 하니?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가 이내 다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했던 말과 행동들 생각하면 더 이상 못 참겠어요. 그는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누르며 낮에 있었던 일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가 안방 침대에 누워 있고 자신이 그걸 보고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장모를 향해 노인 냄새 난다. 침대에서 일어나라고 했다는 것.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그랬다고? 네, 저는 아들이 낮에 겪은 그 상황을 상상하며 속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진짜 끝까지 참고 살았습니다. 아들은 눈을 감고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엄마가 좋은 거 안 해준다고 툴툴거리는 거 다 참았어요. 처음엔 그냥 철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고, 제가 더 잘해주면 언젠가 고마워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다는 거, 사고 싶다는 거 다 해줬어요. 남들보다 더 좋은 거, 더 비싼 거, 원하면 뭐든지 다. 결혼할 때 엄마가 해준 게 없다고 속상해할까봐 제가 배로 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해도 너무하더군요. 저는 그래도 사람이니까 언젠가는 좀 변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원래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동안 엄마한테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대했는지 본인도 다 알면서도 무시하고 있었던 거죠. 그의 손이 주먹을 쥐었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까지 막말하는 줄 몰랐어요. 제가 못 들었으면 평생 모르고 살았을지도 모르죠. 그냥 불편해하는 정도겠지 그런 생각만 했을지도요. 그런데 듣고 나니까 더 이상 못 살겠더군요. 이건 아닙니다. 이건 진짜 아니라고요.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렇게까지 참고 살아야 해요? 엄마한테 그딴 말을 하는데도? 제가 배로 잘해주면 뭐합니까? 엄마 무시하는 게 변하지도 않는데? 그는 한숨을 쉬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그동안 저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거 죄송합니다. 엄마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었는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저만 괜찮으면 괜찮겠지 했던 거 죄송합니다. 저는 아들의 눈에 어린 후회와 분노를 보고 있자니 가슴이 저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오래 참고 살아온 아들이 결국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은 며느리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아들이 번 돈은 고스란히 생활비로 나갔고 집도 아들이 빚을 내서 마련한 것이었기에 나눌 재산도 며느리가 가져갈 재산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빈손으로 쫓겨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이삿짐을 챙기던 날 그녀는 끝까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한 게 얼만데 나한테 한 푼도 안 주고 그냥 나가라는 게 말이 돼. 아들은 싸늘한 얼굴로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집 내가 대출받아서 산 거야. 내가 낸 돈 한 푼도 없어. 그러니까 말 조심해. 그녀는 씩씩거리며 한참을 더 투덜대다가 결국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후 아들은 더 이상 이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며 저를 다시 모시고 다른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냥 내가 살던 대로 살아. 엄마는 혼자 살아도 괜찮다. 아들은 끝까지 저를 걱정했지만 저는 다시 조용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아들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받아보니 뜻밖에도 장모였습니다. 여보세요? 사위, 아니, 이제 사위가 아니구나. 차갑게 들려오는 목소리의 아들은 아무런 감정 없이 응답했습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습니까? 장모는 한숨을 내쉬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애가 철이 없었어. 어미 된 입장에서 정말 면목이 없다. 내가 잘못 가르쳤어.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장모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 우리 애도 사위가 없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닫고 있어. 후회도 많이 하고 있고. 내가 다시 잘 가르쳐서 보낼 테니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겠니? 그 말에 아들은 피식 웃었습니다. 다시 잘 가르쳐서 보낸다고요? 그래, 내가 단단히 교육할게. 이번에는 절대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굴지 않게 하고 내 마음에 들게 만들어서 다시 보내겠다고.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입니다. 장모는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가 좀만 더 참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 제가 왜 참고 살아야죠? 아들의 목소리는 한층 차가워졌습니다. 장모님,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저랑 그 사람은 끝났고 다시 볼 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화 다시 하지 마세요. 장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짧게 한숨을 내쉰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모든 인연을 깨끗하게 정리했습니다. 더 이상 후회도 미련도 없었습니다. 그 사이 집수리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누수 문제를 해결하는 김의 아들은 집 인테리어까지 싹 바꿔주었습니다. 낡은 벽지는 새하얗게 바뀌었고 주방과 거실도 한층 밝아져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은 수리가 끝난 집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집도 이렇게 다 고쳤으니까 이제 혼자 계시지 말고 동생이랑 같이 사시는 건 어때요? 딸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지만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나 교대 근무 때문에 출퇴근 시간이 엉망이야. 밤에 들어오고 새벽에 나가고 엄마가 나랑 살면 더 피곤할 거야. 딸은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조심스럽게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들어와 살까요? 안 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도 이제 너 생활이 있잖아. 엄마 혼자 있어도 괜찮다. 대신 자주 보면 되지 같이 살 필요는 없어. 아들은 고민하는 듯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주말마다 올게요. 동생도 휴무 때마다 오고. 그렇게 우리 가족의 생활이 다시 자리 잡았습니다. 아들은 매주 주말이면 집에 들러 저와 함께 밥을 먹고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딸도 교대 근무가 없는 날이면 찾아와 집안일을 돕고 저와 차를 마시며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과 함께했던 이런 순간들이 이제는 아들과 딸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번의 아픔을 겪었지만 저는 아들이 앞으로 만날 새로운 인연에 있어서는 조금 더 이기적으로 자신의 가정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남편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지금처럼 곁에서 든든하게 제 곁을 지켜주는 것이 고맙기도 했습니다. 너도 이제 네 가정을 꾸리면 엄마보다 네 가정을 우선으로 해라. 하지만 이렇게 주말마다 와서 얼굴만 비춰줘도 엄마는 그걸로 충분하다. 아들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그렇게 우리는 또 하루를 함께 보내며 서로에게 위로가 되는 시간을 만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0을 앞두고 있는 한정숙입니다. 이제야 아들의 결혼을 앞두고 설렘과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성형외과 의사로 일하며 이제 자리도 잡았고 나름 든든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제 아들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고 조심스레 말했을 때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칠 정도로 설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 집에도 며느리가 들어오고 손자, 손녀가 태어나 북적이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며느리감은 유치원 교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의아했습니다. 보통 의사는 의사나 변호사 같은 전문직을 만나는 경우가 많다던데 유치원 교사라니. 하지만 아이들을 좋아하고 다정한 성품을 가졌을 거라는 기대감에 저는 먼저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이 좋다면 저도 좋아해야지 싶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에서 그녀는 해맑게 웃으며 저를 대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그녀가 아이를 많이 낳고 싶다고 말했을 때였습니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해요. 제 꿈은 다둥이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녀의 그 말이 제 귀에 쏙 박혔습니다. 이 아이 참 마음에 든다 싶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나만 낳아 기르기도 벅차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한다니 우리 집안에 꼭 맞는 며느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늘 손주, 손녀들이 뛰어노는 집을 꿈꿔왔습니다. 우리 집이 그렇게 조용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단출하게 지내온 세월이 길다 보니 왠지 아쉬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명절 때마다 온 가족이 모여 시끌벅적하게 밥을 먹고
손주들이 제 무릎에 달려와 할머니 하고 안길 그날을 그려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될 수 있겠구나 싶어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래서 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주고 싶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저도 아들만큼이나 신경을 쓰고 싶었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얻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침내 예물을 맞추러 함께 나선 날,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 만나서 엄마는 정말 기쁘다. 아들은 쑥스러운 듯 웃었고 예비 며느리는 싱긋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모습을 마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고. 그날은 예물 반지를 사주기 위해 예비 며느리와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오전 근무를 마치고 오후에 볼일을 본 후 저희와 합류할 예정이었고 저는 예비 며느리와 먼저 만나 반지를 고르기로 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예비 며느리는 참 다정하고 예쁜 인상을 남겼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조용하고 단아한 모습이었고 대화할 때도 한 발짝 물러서며 공손하게 말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백화점 입구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는데 멀리서 예비 며느리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상견례 때 봤던 단정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가 아니었습니다. 짧은 미니스커트에 몸에 딱 붙는 상에 큼직한 귀걸이와 손목을 덮는 반짝이는 팔찌까지 머리도 한껏 풍성하게 웨이브를 넣고 짙은 화장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도 방금 왔어. 그녀는 제 옆으로 와서 팔짱을 끼려다 말고 슬쩍 손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응? 무슨 부탁? 그게요, 저를 아가라고 부르지 마시고 그냥 제 이름으로 불러주시면 안 될까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예비 며느리를 아가라고 부르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둔 며느리에게 아가라고 부르는 것은 애정을 담아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이름으로? 네, 요즘은 다 그렇게 하잖아요. 솔직히 아가라고 부르면 제가 너무 어려 보이기도 하고요. 그냥 친근하게 이름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짙은 립스틱이 선명한 그녀의 입술, 반짝이는 액세서리, 그리고 당당한 태도. 상견례 때 보였던 수줍음 많고 공손한 모습은 어디 갔을까 싶었습니다. 그래, 알겠어.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르게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호칭 문제일 뿐인데 왠지 그녀와 저 사이에 얇은 벽이 생긴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 반지부터 보러 갈까? 네, 가요. 예비 며느리는 밝게 웃으며 앞장서 걸어갔습니다. 그녀를 따라가면서도 저는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명품 주얼리 매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진열된 수많은 액세서리들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정갈한 정장을 입고 정중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고 매장 특유의 은은한 향기가 퍼져 있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매장에 들어서자마자 신이 난 듯 눈을 반짝이며 진열장을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가장 중앙에 위치한 한눈에도 값비싸 보이는 반지 코너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어머, 이거 너무 예쁘다. 그녀는 유리장 너머를 가리키며 직원에게 손짓했습니다. 직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반지를 꺼내 벨벳 트레이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저는 반지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설마 이런 걸 고르려는 건 아니겠지. 예비 며느리는 반지를 손가락에 끼워보며 활짝 웃었습니다. 와, 사이즈도 딱 맞아요. 정말 우아하지 않아요? 어머님, 저는 가까이 다가가 반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확실히 정교한 세공이 돋보였고 빛을 받으니 은은하게 반짝이는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너무 과한 디자인 같았습니다. 예쁘긴 한데 가격은 얼마나 하나?
제가 조심스레 묻자 직원이 능숙한 미소를 지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이 반지는 800만 원입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얼마라고요? 800만 원입니다.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반지 하나가 800만 원이라니. 다이아몬드도 아닌데.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지만 예비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반지를 끼워보고는 또 다른 진열장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어머님, 목걸이도 같이 보면 어떨까요? 반지만 하면 좀 허전할 것 같은데. 그녀는 별다른 망설임 없이 화려한 목걸이 세트를 가리켰습니다. 직원이 다시 조심스레 트레이 위에 목걸이를 올려놓았습니다. 큼지막한 보석이 촘촘히 박힌 화려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이건 얼마인가요? 예비 며느리가 물었고 직원은 다시 환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이 목걸이는 1100만 원입니다. 이번에는 정말로 숨이 턱 막혔습니다. 반지와 목걸이를 합하면 거의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제가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예비 며느리는 의아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비싸긴 하지만 예물 반지는 한 번 사면 평생 쓰는 거잖아요. 결혼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그래도 꼭 이렇게 고급스러운 걸 해야 하나 싶어서. 저는 애써 웃으며 둘러대봤지만 속에서는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가격이면 아들도 부담스러워할 텐데 예비 며느리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걸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고 거울 앞에서 목걸이를 목에 대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을 접고 평생에 한 번뿐인 일인데라는 생각으로 눈 딱 감고 결제를 했습니다. 800만 원짜리 반지에 1100만 원짜리 목걸이까지 총 2천만 원 가까운 금액이 제 카드에서 빠져나가는 순간 속이 얼얼해졌습니다. 매장을 나서는 길, 예비 며느리는 싱글벙글하며 제 팔짱을 끼웠습니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 예물이 됐어요. 아, 맞다. 저 구두 환불해야 할 게 있는데 잠깐 들렀다 가면 안 될까요?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애써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잠깐 화장실 갔다가 갈게. 그럼 어머님은 볼일 좀 보시고 천천히 오세요. 전 매장 먼저 가 있을게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갈 길로 향했습니다. 저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백화점 화장실로 들어가 손을 씻으며 방금 있었던 일을 곱씹었습니다. 2천만 원 아들도 괜찮다 할까? 예물은 남는 거라지만 그래도 너무 과한 거 아닐까? 생각이 많아지는 찰나 화장실을 나서는 순간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는 남자는 불쌍하겠다. 와,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백화점 한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레 그쪽으로 시선을 돌린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예비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구두 매장 앞에서 직원과 언성을 높이며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아니,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구두를 신어봤더니 불편해서 환불하려고요. 당연히 받아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차분히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이미 착용한 제품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사용 흔적이 있는 경우 규정상 교환만 가능하십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팔짱을 끼고 비꼬듯이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니, 착용한 적이 없다고요. 제가 여기서 신어보고 그냥 박스에 넣어뒀어요. 사용 흔적이 어딨다는 거예요? 직원은 한숨을 내쉬며 신발을 가리켰습니다. 바닥을 보시면 착용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포장할 때 상태를 다 확인하고 드린 거라. 어이없네, 진짜? 내가 이거 신었냐고요? 누가 봐도 새 신발인데 왜 트집을 잡아요? 그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손님들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저는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환불을 안 해주네요. 요즘 시대에 이런 서비스가 어딨어요? 순식간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고 몇몇 손님들은 웅성거리며 그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뻔뻔하다. 신어놓고 새 거라고 우기네. 와, 환불 안 된다고 이렇게까지 난리치는 사람 처음 본다. 남편 될 사람은 불쌍하겠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점점 더 격앙된 모습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난 새 신발을 사러 왔지. 하자 있는 물건을 사러 온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서 진열된 구두를 획 집어들어 바닥에 내팽개쳤습니다. 이따위 물건을 비싼 돈 주고 팔아? 환불도 안 해주면서? 구두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와 함께 매장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눈치를 보았고 주변의 손님들은 속삭이며 그녀를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마치 무대 위에 올라간 것처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고개를 돌리니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황당한 표정으로 상황을 바라보다가 예비 며느리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아들이 도착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계속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오빠, 여기 진짜 말도 안 돼. 구두 하나 환불해달라고 했을 뿐인데 완전 무시하고 있다니까?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그녀를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그만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우리 그냥 나가자. 하지만 그녀는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난 잘못한 게 없는데. 정당하게 환불 요구하는 건데? 내가 왜 나가야 해? 그러면서 여전히 격한 몸짓을 하며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 사람들 태도 봤어? 내가 고객인데 이렇게 무례하게 구는 게 말이 돼. 아들은 더욱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해.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 순간 백화점 보안 요원 2명이 매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직원 1명이 다급하게 보안 요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손님께서 환불이 어려운 제품을 강제로 환불하려 하시고 진열된 제품까지 내던지면서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보안 요원들은 굳은 얼굴로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님, 진정하시고 매장 밖으로 나가주시겠습니까? 예비 며느리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깨달은 듯했지만 여전히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야,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내가 피해자인데? 아들은 그녀를 다시 한 번 말렸습니다. 제발 보는 눈도 많고 더 큰 문제 되기 전에 그냥 나가자. 주변에서는 여전히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의 끈질긴 설득 끝에 우리는 결국 매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 주변 사람들의 웅성거림, 백화점 직원들의 곤혹스러운 표정을 뒤로하고 걸어 나오는 동안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무거운 한숨만 내쉬며 무표정한 얼굴로 앞장서 걸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고 물건을 내팽개치던 예비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환한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며 가볍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밥 먹으러 가요. 오빠도 배고프지?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들도 순간 발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전혀 분위기를 읽지 못한 채 환하게 웃으며 팔짱을 끼려다 말고 저희의 굳은 표정을 보고 눈을 찡그렸습니다. 뭐야, 왜 다들 분위기가 이래? 다 끝났잖아. 이제 기분 풀고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까 너 너무 심했던 거 알아? 그제야 예비 며느리는 살짝 눈썹을 찌푸리더니 가라앉은 분위기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설마 아까 그 일 때문에 이러는 거야? 그녀는 순간 표정을 바꾸더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진짜 너무하네. 내가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도 했어? 아니, 구두 환불이 정당한 요청이었잖아. 내가 피해자인데 왜 나만 나쁜 사람 되는 거야? 아들은 미간을 찌푸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피해자인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생각해봐. 물건을 던지고 사람들 앞에서 소리 지르고 직원들까지 난처하게 만들었어.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아들을 노려보며 팔짱을 끼웠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훈계하는 거야? 훈계가 아니라 내가 한 행동을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야. 저는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비 며느리는 저를 향해 돌연 날카롭게 말을 던졌습니다. 어머님도 아까부터 왜 그러세요? 저한테 할 말 있으시면 직접 하세요.
그녀의 날선 말투에 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여전히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아들은 침묵한 채 곁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있었던 일, 너는 모르겠지만 그 순간 아들도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때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들렀다가 나오면서 계산대 쪽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처음엔 그저 계산을 하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카운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니,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는데 전에 결제하라는 게 말이 돼요? 반은 낼 테니까 반은 못 내겠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미 음식 대부분을 드셨고 음식값을 일부만 받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고객이 왕 아니에요? 서비스도 이 정도면 엉망이잖아요. 머리카락이 나왔으면 사과하고 할인해 주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카운터 직원은 계속해서 난처한 얼굴로 사과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버티며 반값만 내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지나며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따지는 모습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자리에서 체면을 지키기보다 음식값을 깎으려고 저렇게까지 하는 모습이라니요. 저는 그때 느꼈던 불편한 기분을 다시 떠올리며 예비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몰랐을 수도 있겠지만 나는 그날 그런 모습을 봤어. 그리고 오늘 내 모습을 보니 그때 본 모습과 겹쳐 보이네? 예비 며느리는 눈썹을 찌푸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 엄마가 음식점에서 머리카락이 나와서 클레임을 건 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에요. 저는 가만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순히 클레임을 걸었다는 게 아니라 그 태도가 문제라는 거야. 상대방을 배려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챙기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 너무 비슷해서. 아들은 말없이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아들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요.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까지 왜 그래? 아들은 한숨을 내쉬며 무언가 결심한 듯한 얼굴을 하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랑 연애하면서도 가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어. 그런데 그냥 내 성격이 그런 거겠지 하고 넘겼는데 그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데이트할 때 밥을 먹고 나면 꼭 뭔가 트집을 잡고 음식이 짜다, 고기가 퍽퍽하다, 분위기가 별로다. 그러면서 꼭 할인받으려 하거나 서비스 요구하고 예비 며느리는 당황한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내가 꼼꼼한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오늘 내가 백화점에서 한 행동을 보니까 엄마가 말한 모습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주체 못하고 터뜨리는 모습.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드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오빠, 지금 장난이지? 아니, 진지해. 아들은 단호하게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결혼은 같이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를 내고 주변을 아랑곳하지 않는다면 우리 미래가 행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예비 며느리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다시금 분노가 치미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진짜 어이없네. 엄마랑 둘이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녀를 바라보다가 마지막으로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다시 생각해 볼게. 이 결혼 정말 옳은 선택인지. 그 말을 끝으로 분위기는 얼어붙었습니다. 예비 며느리는 화를 참지 못하는 듯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안 된다고요. 얼마 뒤 아들은 예비 며느리 측에 파혼 의사를 전했습니다. 저녁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니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전화를 받으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날 선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딸한테 파혼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요?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듯 거칠게 말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결혼 준비까지 다 했는데 이제 와서 깨겠다고요? 결혼식장 들어갔다 나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입니다. 고민 끝에 대체 뭐가 그렇게 큰 문제길래 우리 딸을 이렇게 모욕하는 겁니까? 그녀는 한치의 양보도 없다는 듯 흥분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있었던 일을 알고 계시겠지요? 그 순간 상대방이 순간적으로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든 결혼을 깨는 게 맞다고 보세요? 그녀는 애써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되물었습니다. 우리 딸이 조금 감정이 격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그럴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도 이건 아니죠. 예물 반지와 목걸이를 받았던 날 구두 환불 문제로 백화점에서 그렇게까지 소란을 피우는 모습을 보고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상대를 몰아붙이는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에서 우리 아들이 앞으로 어떤 결혼 생활을 하게 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은 듯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우 그런 일로 결혼을 깨겠다고요?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그 일이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 아들도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 연애하면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이 결혼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딸이 그날 받은 예물은 위자료라고 생각할 겁니다. 결혼을 깨겠다면 그 정도는 보상해 주셔야죠. 그 말에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딸이 받은 반지랑 목걸이요. 그거라도 가져야 억울하지 않겠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미 환불 처리 다 했습니다. 그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가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그 다음 날 백화점 가서 바로 환불했습니다. 결혼이 성사되지 않았으니 예물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고요.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다가 이내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정말 너무하시네요. 결혼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깨버리고 우리 딸을 모욕하고 이제 와서 예물까지 환불했다니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우리 아들도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결혼은 단순히 형식적인 문제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지금 깨지는 게 서로에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딸이 받은 상처는 어쩔 거예요?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요?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결혼은 서로 합의가 되어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말에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결국 그녀는 짧게 내뱉었습니다. 좋아요. 두고 봅시다. 그리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결혼이 깨진 것이 결국 우리 아들에게 가장 좋은 선택이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무거웠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 오랜만에 새벽 기도에 나섰습니다. 하늘은 아직 어둡고 차가운 새벽 공기가 피부를 스쳤지만 마음만큼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습니다. 교회로 향하는 길. 저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파혼을 결심하고 예비 며느리의 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거칠게 따졌던 일. 그리고 끝까지 억울해하며 분노하던 그녀의 목소리. 하지만 그런 혼란 속에서도 아들은 흔들리지 않았고 저는 그 결정을 지지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 도착해 두 손을 모아 조용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친 후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가 흐르는 예배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교회를 나서며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찬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마음 한편은 어느 때보다도 가벼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마다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직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지만 멀리서 서서히 밝아오는 새벽빛이 보였습니다. 마치 우리의 앞날을 비춰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온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은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선택했고 저는 그 곁을 지켜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픔이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듯한 인연 같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니 결국 함께하기 어려운 사람이었음을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문득 아들이 처음 예비 며느리를 소개해줬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날 저는 손주가 뛰어노는 집을 꿈꾸며 행복한 상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꿈이 잠시 미뤄진다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들에게 진정으로 어울리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고 그때는 진심으로 축복해 줄 수 있을 테니까요. 집 앞에 도착하니 동이 트기 시작한 하늘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